서울 강북의 어느 낡은 빌라 밀집 지역. 2024년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골목길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그중 한 빌라 3층에는 박순자, 68세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다. 금이 간 벽, 녹슨 철제 난간, 그리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 박순자는 이 동네에서 48년을 살았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었고 딸 미영을 낳아 키웠으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담배를 평생 피우던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 여보, 미안하오. 당신한테 더 좋은 집 한 채 못 사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순자는 혼자가 되었다. 딸 미영은 결혼해서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다.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는 자주 다투게 되면서 점점 뜸해졌다. 순자는 외로웠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밤은 너무 길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젠가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소식은 늘 오락가락했다. 조합이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주민들은 지쳤고 순자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순자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2층에서 누군가가 이사를 하고 있었다. 짐을 옮기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곧게 펴진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그 안에 든 달걀 한 판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그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순자 씨?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순자 앞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순자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강민수,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순자가 21살 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강민수, 당시 23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꿈이 크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순자의 부모님은 반대했다. 민수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순자의 부모님은 그녀를 지금의 남편 박철수와 결혼시켰다. 순자는 울며 저항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랬다. 여자가 자신의 의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없었다. 민수는 순자와 헤어진 후 이 동네를 떠났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옆을 지나가며 짐을 나르는 동안
순자와 민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민수와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철수는 좋은 남편이었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순자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민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2층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민수의 집 문 앞이었다. 순자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수가 문을 열고 서 있었다. 그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민수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직 이사 정리가 덜 된 집안은 어수선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가구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민수는 순자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민수의 삶을 상상했다.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민수가 커피를 들고 와서 순자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딸 낳고 남편이랑 가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남편분은 지금도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2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순자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민수 씨는요? 결혼은 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했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랬군요. 서로 맞지 않았나 봐요. 자식도 없었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처음과 달랐다. 더 편안하고 따뜻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우리는 둘 다 혼자였구나. 그날 이후 순자와 민수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5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난 세월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순자는 점점 민수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도 민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와 민수가 재회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민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민수는 순자를 끌어안았다. 순자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순자는 딸 미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미영은 요즘 순자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사랑 타령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영아,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쥐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즉시 순자의 집으로 왔다. 순자는 민수의 품에 안겨 울었다. 괜찮아요, 순자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민수 씨, 우리 재개발되면 같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동네에 큰 소식이 퍼졌다. 재개발 조합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환호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순자와 민수도 기뻐했다. 이제 곧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재개발 승인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 후 동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재개발 관련 상담을 해준다고 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다. 순자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빌라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근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이준혁 재개발 컨설팅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 분양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순자는 관심이 생겼다. 이준혁은 순자의 표정을 읽고 더욱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지금 이 동네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재개발 전에는 2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3억이 넘어요. 재개발이 완료되면 5억은 거뜬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2억은 남는 거죠. 순자는 눈이 커졌다. 2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엄청난 금액이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혹시 강민수 어르신 아시죠? 2층에 사시는 분이요. 네, 알아요. 강민수 어르신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투자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미 계약금까지 넣으셨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니.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어르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결정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자는 급히 민수의 집으로 갔다. 민수 씨, 이준혁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알아요. 재개발 컨설팅 한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민수 씨가 투자하셨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했어요.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겨준 전세금이 2억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이준혁에게 연락을 했다. 이준혁은 즉시 만나자고 했고 다음 날 오후 3시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커피숍에는 이미 이준혁이 와 있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순자와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이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순자와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재개발 예상도가 떠 있었다.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보세요. 이게 재개발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에요. 30층짜리 아파트가 5개 동 들어서고 상가도 생기고 공원도 생겨요. 순자는 감탄하며 화면을 바라봤다. 이준혁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지금 조합원 분양권 가격이 평당 1천만 원 정도인데요. 재개발 끝나면 평당 2천만 원은 거뜬히 넘을 거예요. 30평짜리 기준으로 보면 3억에 사서 6억에 파는 거죠. 3억 이익이에요. 이준혁은 서류를 꺼내 순자와 민수에게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이게 조합원 분양권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르신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정식 서류예요. 저도 이미 수십 명한테 똑같이 해드렸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다. 좋아요. 저는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어요. 이준혁은 환하게 웃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계약금은 강민수 어르신은 이미 넣으셨으니까 박순자 어르신만 2억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2억을 이준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커피숍을 나온 후 순자와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가 재개발 투자를 했어. 3개월 후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화가 나 있었다. 엄마. 뭐라고요? 투자를 했다고요? 응. 2억을 투자했어. 미쳤어요? 엄마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 돈 아빠가 남겨주신 전세금 아니에요? 맞아. 그 돈으로 했어. 근데 왜 그래? 엄마, 그거 사기예요. 재개발 투자 사기라는 거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기라니? 그럴 리 없어. 민수 씨도 같이 투자했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세요. 그리고 그 이준혁이라는 놈 잡아야 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내일 경찰서 가볼게.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즉시 순자의 집으로 왔다. 순자는 울먹이며 어젯밤 미영과의 통화 내용을 말했다. 순자 씨,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 씨가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준혁 씨는 전문가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조합에도 연락해 봤고요. 다 정상이에요.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날 오후 순자와 민수는 함께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갔다. 조합 사무실은 빌라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준혁이라는 분 아세요? 순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다. 직원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이 사람. 우리 조합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재개발 소식 듣고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순자와 민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민수 씨, 우리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민수는 함께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이준혁을 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기는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돈도 찾기 힘들 거예요.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정말 끝인가? 2억이 그냥 날아간 건가? 순자가 사기를 당한 지 2주가 지났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딸 미영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48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순자에게 인생의 한 장을 접는 것과 같았다. 이사날 아침, 순자는 집안을 돌아보며 추억을 떠올렸다. 저 구석에서 딸 미영이 처음 걸음마를 뗐었다. 저 부엌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웃었었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이제 그 추억들과도 작별해야 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를 떠나요.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지킨 이 집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짐을 계속 쌌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미영은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정말 오래 사셨네요. 엄마, 48년이야. 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살았지. 짐을 다 나르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텅 빈 집.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순자는 문을 닫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미영의 차를 타고 떠났다. 차 안에서 순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멀어지는 빌라.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있었다. 그리고 민수도 있었다. 미영의 집은 서울 반대편 작은 아파트였다. 24평짜리 아파트로 미영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이 살고 있었다. 순자가 들어갈 방은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다. 짐을 풀고 순자는 거실로 나왔다. 미영이 커피를 내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규칙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첫째, 엄마 방에서만 지내세요. 거실이나 부엌에 너무 자주 나오시면 남편이랑 저랑 불편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손주 학원 픽업은 엄마가 해주세요. 제가 일하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알았어. 셋째,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거요. 그리고 엄마, 그 민수 씨랑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라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아, 그건 민수 씨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하지만 미영은 단호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문도 작고 방도 좁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쳐다봤다.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자가 미영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다. 민수가 보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미영의 집 근처 카페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다. 이준혁이었다. 그 사기꾼이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준혁은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사람은 미영이었다. 순자는 눈을 의심했다. 미영이 이준혁과 함께 있다니. 순자는 조심스럽게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준혁과 미영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미영이 이준혁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준혁은 봉투를 받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순자는 카페로 들어갔다. 미영과 이준혁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준혁은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순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려고. 이 사기꾼아.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순자를 바라봤다. 이준혁은 당황하며 순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놓지 않았다. 미영이 일어나 순자를 말렸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미영아, 너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왜 같이 있어? 그게 아니고. 이준혁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자는 쫓아가려 했지만 미영이 막아섰다. 이준혁은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그 사기꾼이랑 만났어?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저도 이준혁이랑 한패였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미영이 사기꾼과 한패였다고?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준혁한테 투자한 거 제가 짠 거예요. 이준혁이랑 제가 짜고 엄마를 속인 거예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온몸이 떨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3억이나 됐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준혁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돈을 빼내달라고.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 돈 때문에. 미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내 엄마야. 내 친엄마라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순자는 일어나 미영을 노려봤다. 그래서 내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48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빼앗은 거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영의 뺨을 때렸다. 소리가 거리에 울렸다. 너 같은 건 내 딸이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순자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딸도 없었다. 순자는 그냥 걸었다.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순자는 몇 시간을 걸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걷고 또 걸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순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다. 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딸도 잃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순자는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여보. 저 곧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는 뒤를 돌아봤다. 민수였다. 순자 씨,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순자를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순자는 민수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민수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민수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순자 씨가 걱정돼서 딸 집에 갔는데 딸분이 울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찾았네요. 민수지.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민수는 순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 복수해야 해요. 이준혁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돈 돌려받아야 해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순자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그래,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적어도 복수는 하고 죽어야 한다. 민수지.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 집으로 가요. 거기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민수의 집으로 갔다. 그 밤 순자는 민수의 집 소파에서 잤다. 민수는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순자 씨, 이제 우리 함께 싸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고마워요, 민수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순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담당 형사를 만났다. 형사님,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사기꾼 이준혁이랑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요? 누군데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딸이에요. 박미영이라고 해요.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딸이요? 본인 엄마를 사기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님,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들어왔어요. 같은 동네 주민들이요. 정말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처 받아서 피해자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주일 후 형사의 주선으로 피해자 모임이 열렸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7명이었다. 순자와 민수를 포함해서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준혁에게 사기를 당했다. 총 피해액은 무려 10억이 넘었다.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저는 1억 5천을 잃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다른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저는 2억이에요. 그 돈으로 손주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민수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준혁을 잡읍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도 일어나 말했다. 저는 제 딸까지 사기에 연루됐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싸워요. 우리 돈 돌려받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피해자 모임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자 미영이 서 있었다. 미영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저 좀 봐주세요. 순자는 미영을 보고 돌아섰다. 보기도 싫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이미 다 늦었어. 미영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양심이 가책에 미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미영을 내려다봤다. 미영아. 넌 나를 배신했어. 그것도 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서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준혁을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미영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도와? 미영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제가 이준혁이랑 연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준혁의 계획을 알아요. 이걸로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다가와 노트를 받아봤다. 노트에는 이준혁의 연락처, 주소, 그리고 사기 수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순자 씨,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아. 너 정말로 우리를 도울 거야. 네, 엄마.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알았어.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넌 아직도 범죄자야. 알아요.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미영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준혁을 잡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미영은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다. 이준혁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재개발 사기 전문 조직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요. 이준혁은 그 조직의 말단이고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속은 게 더 큰 조직의 일이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보스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재개발 조합장이에요. 순자와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윤조 합장. 윤태식 씨 말하는 거예요? 네. 윤태식이 모든 걸 기획했어요. 재개발 조합을 만든 것도 주민들을 속인 것도 다 그 사람 계획이었어요. 그 나쁜 놈. 꼭 잡아야 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윤태식은 교묘하게 자기 흔적을 지워요. 직접 나서지 않고 이준혁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이준혁을 만나서 녹음을 할게요. 그가 윤태식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할게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미영아. 조심해. 네, 엄마. 3일 후 미영은 이준혁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다. 이준혁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영이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하자 만나기로 했다. 만나는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미영은 가방 안에 녹음기를 숨겼다. 그리고 카페로 갔다. 이준혁은 이미 와 있었다. 미영 씨, 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이제 일 끝난 거 아니에요? 준혁 씨, 우리 한 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얼마나 있는데요? 5억 정도요. 우리가 반반 나눠 가지면 각자 2억 5천씩이에요. 이준혁은 관심을 보였다. 근데 미영 씨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던데요? 괜찮아요. 제가 엄마한테 잘 말해놨어요. 그런데 준혁 씨, 윤태식 사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우리 돈 잘 나눠 가졌나요? 이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양반? 자기만 돈 챙기고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줬어요. 원래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8대2로 나눴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게 주민들 속여서 돈 끌어모았는데 윤 사장은 뒤에서 놀기만 하고 돈만 챙겨갔어요. 그럼 이번에 모은 돈이 총 얼마예요? 이준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0억 정도요. 그 중에 윤 사장이 8억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2억밖에 안 줬어요.
윤 사장님은 그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해외로 빼돌린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홍콩으로 출국할 거래요. 미영은 가슴이 뛰었다. 중요한 정보였다. 30분 후 미영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준혁 씨. 그럼 제 친구 설득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미영은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숨이 차도록 달려서 민수의 집으로 갔다. 순자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순자와 민수는 환호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은 것이었다. 잘했어요, 미영 씨. 이걸로 윤태식을 잡을 수 있어요. 순자도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아. 수고했어. 엄마. 고마워요. 세 사람은 즉시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형사는 녹음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이걸로 윤태식을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님, 서둘러야 해요. 윤태석이 다음 주에 홍콩으로 도망간대요. 알겠습니다. 즉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리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윤태식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했다. 윤태식은 짐을 싸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준혁도 체포되었다. 순자와 민수 그리고 피해자 모임 사람들은 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다. 윤태식과 이준혁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피해자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 순자 씨, 우리 해냈어요. 네. 우리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형사는 피해자들에게 말했다. 어르신들 현금 10억을 압수했습니다. 재판 후에 피해자분들께 분배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축하했다. 윤태식과 이준혁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방청석에는 순자와 민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재판장의 판사가 입장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입장시켰다. 윤태식과 이준혁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사기, 횡령, 조직범죄 가담 등 여러 혐의가 나열되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요청했다. 첫 번째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선서를 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이준혁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받으셨습니까?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제가 사는 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2억 원이요. 제 남편이 남긴 전세금 전부였어요. 순자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돈은 제 평생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48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순자는 이준혁을 바라봤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간 악마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끝나고 이제 피고인 신문 시간이 되었다. 먼저 윤태식이 신문을 받았다. 윤태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윤태식의 신문이 끝나고
이제 이준혁 차례가 되었다. 이준혁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고개를 들고 판사를 바라봤다. 피고인 당신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40년 전에 입양을 보내진 아이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제 친부모는 저를 낳자마자 버렸습니다. 가난해서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다행히 양부모님을 만나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친부모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박순자 씨라는 것을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박순자 씨는 젊었을 때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았죠. 하지만 미혼모가 될 수 없었던 순자 씨는 저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피고인,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준혁은 서류를 꺼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저는 박순자 씨의 친아들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방청석은 완전히 술렁였다. 어머니, 저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저를 버렸냐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재판정은 침묵에 빠졌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다. 순자는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순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사실은 순자 씨,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이제는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과거를 떠올렸다. 50년 전의 일이었다. 순자가 21살 때 민수와 헤어지기 직전 순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는 민수였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었고 민수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순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결혼을 미루고 친척 집에 가 있는다는 핑계로 몰래 시골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순자는 아기를 고아원에 맡겼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박철수와 결혼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순자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순자는 민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순자 씨, 그럼 이준혁이 우리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버린 우리 아들이에요. 민수는 순자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판사는 이준혁에게 물었다. 피고인, 당신의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판사가 허락했다. 순자는 이준혁을 마주보고 섰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가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내 아버지는 저기 앉아 계신 강민수 씨야. 우리는 너를 낳기 전에 헤어졌어.
내 부모님이 반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너를 키울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무릎을 꿇었다. 재판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자는 자신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이준혁도 울었다. 그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순자를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재판정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민수도 다가왔다. 그는 이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준혁아, 아버지야. 미안하다. 이준혁은 민수를 껴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순자와 민수는 윤태식을 면회했다. 윤태석은 수척해진 얼굴로 순자와 민수, 이준혁을 바라봤다. 윤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사실 이준혁은 강민수 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40년 전 박순자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생후 3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순자와 민수, 이준혁은 얼어붙었다. 이준혁은 제 친아들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준혁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사기 사업을 하자고요. 이준혁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그의 친어머니라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준혁은 충격에 빠졌다. 아니, 이럴 수가. 면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교도소를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윤태식이 거짓말을 한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순자와 민수는 40년 전 순자가 아기를 맡겼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확인해야 했다. 고아원 원장은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다. 그 아기는 생후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 기록에 있네요. 1984년 6월 20일. 순자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민수가 순자를 붙잡았다. 정말이었다. 그들의 아들은 이미 40년 전에 죽었던 것이다. 묘는 어디 있나요? 당시에는 무용고 아이들은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그 묘지도 없어졌고요.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민수는 이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고아원에 다녀왔어. 윤태식이 한 말이 사실이었어. 우리 진짜 아들은 40년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물었다. 준혁아, 그럼 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순자는 이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아, 너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3년 동안 정말 부모님의 아들처럼 살았어. 그리고 정말 사랑받았어. 미영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준혁 오빠는 3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순자는 미영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 미영의 말이 맞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순자는 이준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놀라서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넌 우리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넌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수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미영도 함께 껴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순자와 민수는 공원묘지에 작은 묘비를 세웠다. 40년 전에 죽은 아들을 위한 묘비였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 아빠가. 순자와 민수는 묘비 앞에서 절을 했다. 이준혁과 미영도 함께 있었다. 형. 저는 준혁이에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부모님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형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윤태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준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압수된 10억 원을 돌려받았다. 각자 투자금의 7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순자는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민수는 1억을 돌려받았다. 순자와 민수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순자는 연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민수는 턱시도를 입었다. 68세와 70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사랑보다 진실했다. 순자 씨, 저는 50년 전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민수 씨, 저도 50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만났으니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키스했다.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전부인 정숙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순자와 민수에게 큰 선물을 줬다. 아파트 한 채였다. 민수 씨와 순자 씨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민수 씨는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헤어졌지만 민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와 민수는 감동해서 정숙을 껴안았다. 순자와 민수는 정숙이 준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집을 꾸몄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다. 순자는 75세가 되었고 민수는 77세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체력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산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민수 씨, 괜찮아요? 민수는 얼굴이 창백했다. 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순자 씨,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순자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민수를 데려갔다. 순자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준혁과 지연, 미영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막혔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무릎이 풀렸다. 이준혁이 순자를 붙잡았다. 앞으로 심장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약도 드셔야 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해요. 민수는 일주일간 입원했다. 순자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밤낮으로 민수를 돌봤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민수의 병상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민수 씨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순자 씨가 고생하잖아요. 민수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아플 때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대로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했다. 순자는 민수를 극진히 돌봤다. 순자는 자신도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종합병원에서 전신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병원의 결과를 들으러 갔다. 민수도 함께 갔다. 박순자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은 양호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고혈압 초기 단계입니다. 고혈압이요. 심각한 건가요? 아직 초기라서 약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민수와 순자는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천천히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와 순자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했다. 순자 씨, 제가 아프고 나서 깨달았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민수 씨가 아플 때 정말 무서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안 가요. 순자 씨랑 서연이랑 더 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손녀 서연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다. 이제 3살이 된 서연이는 말도 잘하고 걷기도 잘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다. 매주 일요일 이준혁과 지연은 서연이를 데리고 순자와 민수의 집에 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순자는 서연이를 안으며 볼에 뽀뽀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많이 보고 싶었어. 민수도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예전만큼 높이 들어올릴 수는 없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수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도 서연이 사랑해. 그로부터 3개월 후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민수를 깨우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민수는 대답이 없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의 얼굴을 만져봤다. 차가웠다. 민수 씨, 민수 씨. 순자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준혁에게 연락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민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평화롭게 잠든 채로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순자는 민수의 시신 앞에서 울었다. 이준혁과 미영이 달려왔다. 그들도 울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순자는 장례식 내내 넋을 잃은 채 있었다. 발인 날 순자는 민수의 관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수 씨,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민수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관이 영구차에 실렸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이준혁과 미영이 순자를 붙잡았다. 민수는 공원묘지에 묻혔다. 순자는 민수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이것은 박순자와 강민수의 이야기였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고난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이야기. 그들은 재개발 사기를 당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진짜 가족을 만났다. 사기를 당한 것은 불행이었다. 하지만 그 불행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순자는 말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말이 맞았다. 그들의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